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막상 본인에게 닥치기 전까지는 잘 체감하지 못하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은퇴를 준비하던 사람이 퇴직 3년 만에 월세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남일 같지 않게 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은행 지점장까지 지낸 사람이면 자산 관리는 이미 끝내놓았을 것 같은데? 싶지만 실제로는 재무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누구라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은 금전 감각이 뛰어날 것 같은 금융권 출신도, 심지어 자산가로 알려졌던 사람도 막상 은퇴해 보니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소진돼서 놀란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 생각에는 나는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 혹은 착각이 큰 요인인 것 같아요. 퇴직하고 나면 고정급여도 끊기고 각종 복지나 지원도 점점 줄어들잖아요. 게다가 건강 문제라든지 가족에게 들어가는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당초 계획했던 재정 상황이 순식간에 뒤엉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례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각과 자세로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지 사례 3가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계산은 내 전문이야. 금융권 출신도 빠지는 함정.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실제로 대화를 나눠본 한 금융권 임원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은행 지점장까지 지내신 건 아니었지만 대출과 투자 자문, 상품 판매 등을 오랫동안 담당하셨던 분이었죠. 본인 말로는 내가 남들 재산은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줬는데 정작 내 노후 준비는 허술했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황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셨고 퇴직할 때 꽤나 두둑한 퇴직금도 받았대요. 게다가 우량주도 몇 종목 가지고 있었고 개인연금도 들고 있었으니까 스스로는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정작 퇴직 후 1년 지나고 나서 보니 월 지출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고정 지출이랑 아이들 결혼 준비 자금, 이것저것 가족 행사 비용 등이 자꾸 늘어나더니 한 해 만에 현금 흐름이 위태롭더랍니다. 문제 나는 금융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 자체가 일종의 착각에 덫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의 돈을 굴리는 건 잘하지만 막상 내 인생 설계가 되면 예산 책정부터 은퇴 후 생활비 시뮬레이션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던 거죠. 특히 직장 다닐 땐 정기적으로 지키던 월급이 있었고 복지 혜택이나 카드 포인트, 각종 수당이 더해지니 내 주머니 사정이 꽤 괜찮아 보였을 거예요. 결국 이분은 퇴직금 절반 정도를 부동산에 묻고 당시 가격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상승폭이 기대만큼 안 났다고 해요. 나머지는 주식과 펀드로 굴리다가 거기에 생활비까지 보태면서 지속적으로 인출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원금이 조금씩 줄고 어느 날 보니까 생각보다 자산이 훅 줄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살던 집을 처분하고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집값 매매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크게 보고는 월세로 옮겼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느낀 건 내가 아는 분야다라는 자신감이 때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퇴직금이라는 목돈과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장기 계획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은퇴 준비는 결국 부족함을 미리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부족해도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2. 난 월 200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 지출 예측의 함정.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예전에 강연을 갔을 때 질문하셨던 50대 후반의 주부님 이야기인데요. 이분 부부가 퇴직 자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소소한 부동산 임대 수익이 좀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 생활비로 한 200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 남편분이 공기업에서 나름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셨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가 둘 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직장 생활을 정리하셨대요. 이미 아이들은 독립했고 큰돈 들어갈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해서 20만 300만 원 사이로 두 사람이 생활할 수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퇴직하고 1년 정도 지나니 집안에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생기고 소규모 여행도 가고 사회활동도 이어나가다 보니 돈이 계속 셉니다. 문제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세세히 기록해보니까 식비나 공과금, 통신비 같은 기본 고정 지출만 해도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나 친척 경조사비, 취미생활비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 더해지면 한 달에 300만 원도 빠듯했어요. 결과 이분 부부는 결국 한 달에 300만 원도 모자라는 달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예금이나 적금을 깼고, 그러다 보니 매달 자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된 거죠. 그러다가 남편분이 원래 살던 아파트를 전세 주고 좀 작은 빌라로 옮겨서 거기서 월세를 사는 상황까지 고민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세금을 받아야 당장 생활비가 마련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막상 집은 내 소유가 아닌 셈이 되고, 내가 잠깐 전세로 돌린 집은 언제 어떻게 다시 구해야 할지도 막막해진 거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든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은퇴 후의 지출은 적을 거라는 환상이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야 회식비나 교통비가 줄어들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시간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행이나 취미 등 나는 하고 싶었던 걸 좀 해보자 하면서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도 해요. 거기에다 건강 문제, 자녀 지원 문제까지 겹치면 퇴직 전보다 더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3. 분명 부동산이 오를 줄 알았는데 투자, 타이밍의 함정.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정말 흔한 이야기예요. 은행 지점장을 지내신 분이 지점장까지 올라갔으니 나 정도면 남들보다 재무적 안목이 있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퇴직 직전이나 퇴직 후에 부동산에 몰빵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 실제로 어떤 분은 직장 다닐 때부터 수도권 외곽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월세 수익 나겠지 싶어 투자했다고 해요. 그런데 공실이 자주 나고 관리비와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역마진이 나는 달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서 시세 차익을 노렸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고요. 문제 대부분 집값은 장기적으로 오르겠지라고 가정하고 임대 수익이 잘 나올 거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세금 정책이 바뀌거나 주변 인프라 개발이 지연되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매매가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다 해도 그 월세가 안정적일 거라는 보장이 없죠. 부동산 투자는 원금 자체가 큰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도 커질 수 있다는 걸 잊기 쉬워요. 결과 이분은 결국 부동산 투자를 정리하고자 했을 때 이미 매매 타이밍을 놓쳐서 원금보다 낮은 금액에 급하게 내놓아야 했어요. 기존 대출이 있으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요. 그러다 보니 퇴직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부동산이 오르던 시기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의 사례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고 기대했던 게 문제였죠. 결론 착각 대신 차근차근 시뮬레이션이 답이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내가 금융을 잘 안다고 해서 내 노후를 자동으로 챙겨주는 건 아니다.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논리와 내 인생 설계는 꽤나 다른 얘기예요.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든다. 은퇴 후라고 해서 지출이 확 줄어들 거라고 믿으면 오산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오히려 늘어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아요. 부동산 등 특정 투자에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걸면 안 된다. 시장 상황은 늘 변하고 타이밍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숫자로 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추정하지 말고 실제로 월별 지출 내역을 엑셀 등에 입력해서 예상해보고 10년 뒤, 20년 뒤 자산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 회계사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싶어도 위험 상황을 가정해보는 게 좋습니다. 집값이 안 오른다거나 금리가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갑작스런 질병이 생긴다거나 하는 시나리오를 미리 설정해 두면 훨씬 안전한 플랜을 짤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은퇴는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잃을 수도 있는 것을 가정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어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한꺼번에 큰 수익을 바라는 투자나 월 얼마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자칫 은퇴 생활을 망쳐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로 말씀드린 분들도 퇴직 전엔 누구나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니까 하셨대요. 하지만 몇 년 사이에 극적으로 상황이 바뀌었죠. 그런 변화는 나만 겪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해요. 그리고 막상 은퇴 후에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커집니다. 노년기를 평화롭고 여유롭게 보내겠다던 계획이 온통 돈 걱정으로 가득 차는 거죠. 결국 이게 정신 건강,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의료비가 또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해요. 한두 해 만에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정말로 미리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정확한 지출 예측, 위험 시나리오 대비, 한 우물에 몰빵하지 않고 분산 투자, 필요하다면 전문가 조언도 받기. 이런 것들이 부자 착각에 빠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퇴직 3년 만에 월세 전락 같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은퇴 후 내가 지금과 똑같은 경제적 여유를 누릴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대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하지? 하고 막막하시다면 일단은 한 달 지출표부터 써보기를 추천드릴게요. 내가 얼마쯤 나가나를 기록하는 데서 출발해야 내 미래의 지출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장기적인 계산을 해보고 은퇴가 멀게만 느껴지신다면 최소한 퇴직금이라도 어떻게 운용할지 가닥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작은 착각이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꼭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상에서 노후라는 건 결국 철저한 준비가 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